맞습니다. 이제 거의 진도를 다 뺀 반도 있고, 조금 이제 반마다 차이가 나는데, 일단 거의 오늘 끝내보려고 합니다. 거의 다 맞춰서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고려의 생활사랑 이제 문화사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 고려의 신분제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고려의 신분제는 법제적으로는 양천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신분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양인이고 하나는 이제 천인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실제 사회 속에서 본다면 신분이 이제 네 신분으로 나눠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봐야 되는데 지배계층에 해당되는 건 이제 귀족, 중류층이라고 하는 요 중간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반 농민들이나 뭐 상인 수공업자 해당되는 평민들이 존재를 하고 이 사람들은 백정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일반 천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뭐 공사, 노비, 그리고 뭐 향소, 부공민 뭐 이렇게 이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향소 부공민은 법적으로는 일반 양인이에요. 양인인데 실제로는 이제 천민 대우를 받았다, 차별 대우를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나눠서 한번 보면 우리가 흔히 귀족이라고 하는 거는 뭐 왕족 제외하고 보겠습니다. 왕족 제외하고 뭐 5품 이상의 고위 관료 이렇게 이제 기준이 5품이에요. 그래서 고려에서는 뭐 음소도 마찬가지고 이 고관의 이제 기준이 되는 게 5품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 중류층은 뭐 아까 봤듯이 우리 수업 때도 얘기했듯이 지배층과 피지배층 사이 뭐 기적으로 보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일반 평민으로 보기에도 좀 애매한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딱 사이 정도. 그래서 중간 역할을 하는 층이라고 보면 되겠고 대체로 우리는 그냥 향리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이제 뭐 실질적인 지배층이 되는 존재들이라고 보면 되겠고 고려 때 조금 특징으로 본다면 일반 농민을 우린 백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고려 시대에는 백정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일반 농민은 백정. 하지만 이게 조선과의 좀 차이를 비교해보자면 조선에서는 백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도축이나 도살업이나 이런 걸 이제 하는 사람들이죠. 약간 좀 천대받는 이런 형태인데 고려 때는 이제 일반 농민을 그냥 백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이 이제 조세 공납력, 그러니까 세금도 다 내고 특산물도 바치고 노동력도 제공을 하는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계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향소부곡, 향부곡소 같은 경우는 특수행정구역이잖아요. 이들은 일반 군현민에 비해서 좀 차별 대우를 받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천인이라고 불리는 천민들은 대체로 대다수가 노비가 해당이 되고요. 공노비, 그러니까 보통 이제 관노비라고도 하는데 관에 소속된 노비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 일반 이제 뭐 귀족들 이런 데에 소속되어 있는 애들은 사노비, 사적인 노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냥 매매 그리고 증여, 상속의 대상이죠. 그래서 재산으로 취급을 한다라는 거고요. 우리 뭐 수업 때는 다루지 않아서 이건 몰라도 되는데 이건 TMI입니다. 그냥 일천즉천이라고 해서 고려 때는 만약에 그 신분을 이제 꼭 같은 노비끼리만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란 법은 없잖아요. 근데 노비랑 뭐 귀족이랑 이렇게 이제 자식을 낳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좀 애매하잖아요. 그 신분이 어떻게 되느냐. 근데 고려는 이걸 딱 법으로 정해놨어요. 일천즉천이라고 해서 하나가 천하면 곧 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노비 어느 한쪽이든 노비 피가 섞여 있다면 무조건 그거는 천민이 됩니다. 그리고 고려 때는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금 뭐 조선이나 뭐 이런 양반 사회 이런 데 보면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떨어져 있잖아요.
하지만 고려 때랑 그리고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사실은 여성의 지위가 거의 남녀가 평등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인제도를 한번 보면 남녀 모두 이제 각각의 가족관계를 굉장히 중시하는 형태고 재산 상속 등에서 남녀 평등이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대체로가 아니고 거의 대부분 이제 일부 일처제였고요. 신랑이 대부분 이제 신부 집에서 거주하는 처가사위랍니다. 처가사리 그리고 대릴사위제 이런 형태가 나타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릴사위 기억나죠? 고구려할 때. 자, 그리고 여성도 남성처럼 호주가 될 수 있었고요. 남녀 모두 이혼과 재혼에 제약이 거의 없었다라고 보는 점에서 남녀 평등이 아주 잘 이루어진 사회였다라는 점입니다. 문화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고려는 아무래도 불교의 나라이기 때문에 불교에 관한 사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우리 사실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아서 그냥 보면 될 것 같고요. 고려 이제 우리는 정기랑 후기 이렇게 나눠서 정기의 대표적인 승려 한 분, 그리고 후기의 대표적인 승려 한 분, 이렇게 이제 나눠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 약간 비교를 해서 한번 보려고 해요. 둘이 좀 비슷하거든요. 일단, 우리 종파가 두 가지 있다고 했잖아요. 크게, 불교 종파는 선종과 교종,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종파적으로 굉장히 좀 분열상이 되게 심했나 봐요. 아무래도, 같은 종교 안에서도, 자기들끼리 약간 이제 분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이제 굉장히 분열이 심하게 나타났고, 그래서 교단을 통합하는 운동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납니다. 그래서 불교계를 막 개혁하고자 이런 시도가 나타났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의천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천 같은 경우는 교종을 중심으로, 이 사람 원래 이제 교종입니다. 그래서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고 시도를 했고, 그래서 이제 생겨난 것이 바로 천태종이라고 하는 종파입니다. 그래서 천태종 이제 절들은 대체로 좀 화려하고 막 2, 3층 이렇게 굉장히 크게 막 어리어리하게 좀 지어지는 형태고, 되게 절 자체가 우리나라에 있는 일반적인 절과는 좀 다르게 좀 화려하고 좀 예뻐요. 그리고 좀 되게 기족적인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 부산에는 상광사가 이제 천태종 이제 종파 중에 한 절이에요. 그래서 상광사를 가봤다면 천태종의 느낌을 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교간겸수라고 하는 걸 주장을 했는데, 교간이란 말은 우리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알고는 겸수, 요것만 이제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종은 이론이고 선종은 실천이잖아요. 그래서 겸수는 이론과 실천을 둘 다 겸해서 수행을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둘 다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네, 이 사람은 역시나 교종 중심, 이론이 조금 더 중심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러다가 고려 후기 때는 이제 대표적인 인물로 진울을 둘 수 있겠는데요. 고려의 후기에 가게 되면 불교계가 굉장히 세속화되고 좀 어찌 보면 타락하게 되죠. 그러니까 불교 본연의 모습을 많이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교의 본연의 모습을 찾자라고 하는 운동이 이제 결사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열심히 이제 했던 인물이 진울이었고, 수선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선사 결사라고도 하고요. 또 이 사람이 정예쌍수라고 한 걸 내세워서 이제 정예결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이제 결사운동과 또 이제 통합도 같이 이제 하게 되는데, 선종 중심으로, 이 사람은 선종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선종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을 했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조계종이라고 하는 종파입니다. 이 조계종이 우리나라 불교계의 90% 아니 한 95% 이상 될 것 같아요. 95% 이상은 거의 차지할 정도로 거의 대부분이 조계종 종파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 불교계에 영향력을 엄청나게 많이 끼쳤던 인물이라고 보면 돼요. 이 사람이 주장했던 건 정예쌍수. 쌍수라고 하니까 애들 다들 수술 생각하는데, 쌍수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이제 교감겸수랑 거의 같은 말이라고 보면 돼요. 쌍으로 수행하자, 둘 다 수행하자 이런 얘기니까 정해라는 말은 좀 어려우니까 이 사람은 선정 중심으로 교정을 통합하는 거니까 실천과 이론을 같이 수행해야 된다, 수양을 쌓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도노점수라고 하는 것도 같이 주장을 했는데 도노라고 하는 거는 단번에 깨우침 하면서 이제 갑자기 도가 트이는 그런 게 있고 그 뒤에도 계속 이제 점차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점수예요. 그래서 단번에 깨우침 뒤에 계속 수행을 해서 점차 수행을 계속 쌓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도노점수.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제 주장을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의 힘으로 몽골 침입을 극복하겠다라고 해서 최씨 무신 정권 때 요 8만 대장경이 간행되기도 했고요. 고려 말에 뭐 불교가 굉장히 세속화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결사운동 이런 것도 나타나긴 했지만 결국 건문세족과 결탁하게 되면서 불교계가 굉장히 타락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막대한 토지랑 노비를 소유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신진사대부가 이제 건문세족과 불교계를 같이 이제 싸잡아서 비판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인쇄술도 굉장히 발달했는데 뭐 목판 인쇄술은 8만 대장경 생각해두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는 금소발자를 좀 봐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 보면 됩니다. 하나는 상종고급예금 1, 2, 3, 4입니다. 구텐베르크보다 200여 년 앞서지만 실제로 전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 다행히도 금소발자로 이걸 상종고급예문을 펴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어서 이게 만들어졌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현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직지심체 요절이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만대장경이었고, 이거는 직지심체 요절. 다음 역사서는 몇 가지만 볼게요. 김부식의 삼국사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고요. 그리고 신라 계승의식이 좀 반영된 형태다. 아무래도 김부식이 경주 김씨입니다. 그래서 신라 통으로 볼 수 있어서 신라 계승의식이 좀 반영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동고승전, 동명항편, 그리고 제왕운기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인연이라고 하는 스님이 펴낸 삼국유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사가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스님이 펴냈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해서 정통적인 이제 정식적인 사서로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고 꽤나 객관적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정사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사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성리학 같은 경우는 언제 들어왔는가 요것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충렬왕 때 안양이라고 한 사람이 처음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원나라에 이제 만건당이라고 하는 걸 설치하면서 이제 이재현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원해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열심히 이제 성리학을 익혔고, 그리고 이 이재현에 의해서 이색이나 정몽주 이런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면서 신진사대부들이 이제 성리학을 열심히 공부하는데 중요한 이제 영향을 끼쳤던 인물이고요. 그래서 사실 성리학이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조선이 유교 때문에 망했다 이런 얘기하면서 사실은 그게 성리학이거든요. 성리학적인 질서가 나중에 굉장히 폐단이 나타나긴 하지만 처음 이제 들어올 때는 사회 모순을 개혁하기 위한 하나의 사상으로 수용되었고요. 그리고 불교의 타락성을 비판하면서 국가 사회의 이제 새로운 지도 이념으로 등장을 했다는 게 좀 특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애매해서 불교 문화 부분하고 공예 이 부분은 바로 이어서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끊고 갈게요.